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많은 매스컴에서 우리나라의 암의 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이 이제 보시고 들으시고 그러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보면 2002년도에 우리나라 한국중앙암등록본부에서 나온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 중에 20%, 즉 5분 중에 암 환자분이 계시면 5분 중에 1분이 위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분 5명 중에 1분은 위암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암은 아주 흔한 암이죠. 그런데 이 암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생존율이라고 그러는데 완치율은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5년 생존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암 환자분이 어떠한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고 5년이 지나서 재발 없이 5년이 지나서 괜찮으시면 우리가 그것을 완치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대개 암 환자분은 암이 재발하면 수술하던 암 치료를 해서 1년 내지 한 2년, 되게 한 2년 내에 재발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5년까지 재발이 없으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치의 개념을 보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암에 따라서 아주 생존율이 다릅니다. 이 갑상선암, 요새 최근에 갑상선암 많이 이제 그 여성분들이 갑상선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90% 완치율이 90%일 정도로 갑상선암 그러면 뭐 암 같지도 않은 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성질이 좋은 암인데 반해서 간암이나 췌장암, 폐암 같은 경우는 아주 예후가 나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진단이 됐을 때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적고 또 수술이 가능하고 치료를 하더라도 상당히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되어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암은 아주 좀 예후가 나쁘고요. 또 여성에 생기는 암 중에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와 같이 여성에서 나는 암들이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그러면 위암은 어느 정도냐? 전체 보통 많은 암들 중에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중간 정도, 한 40% 정도의 완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위암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위암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위에 생기는 암을 위암이라고 그러는데 위암에도 종류는 여러 가지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암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위에 생기는 림프종이라고 하는 암도 있고 기스트라고 하는 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암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위암이라고 할 때는 어떤 위암을 얘기하냐면 위선암을 우리가 위암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 발생하는 모든 암 중에 한 95%는 위선암이거든요. 위선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점막에서 발생하는 암인데 그걸 이제 뭐 조직학적으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여기 위선암이가 아니다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암이 가장 대표적으로 95%가 위선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암 그러면 위선암을 얘기합니다. 이 위암도 여러분들 이제 그런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조기 위암, 또 진행성 위암 이런 얘기들 하는데 조기 위암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암을 초기에 발견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발견한 암은 우리가 치료를 하면 예후가 아주 좋죠. 그러니까 완치율이 높아지는 암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 위벽은 우리 양곱창 집에 가죠. 양곱창 집에 가서 곱창도 드시고 양도 드시고 그러는데 바로 위는 양에 해당합니다. 양을 우리가 위라고 그러는데 양곱창 집에 가보면은 곱창은 벽이 얇죠. 양은 좀 두껍죠. 마찬가지로 위벽은 좀 두껍습니다. 근데 위벽은 몇 층으로 되어 있냐면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쪽 음식물이 닿는 부위, 음식물이 만나는 부위 바로 여기가 점막층이고 그 점막층 밑에 점막하층, 그 다음에 근육층, 그 다음에 장막층 이렇게 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안쪽이고 이게 위에 바깥쪽이 되는 거죠. 그럼 위암은 어디에서부터 생기는 거냐면 위점막에서 생기죠. 그래서 위점막에서 생긴 암이 위점막에만 있거나 혹은 점막은 조금 지나서
점막 아래 있는 점막 하층까지 가 있는 경우, 요거를 바로 우리가 조기 위암이라고 합니다. 즉 아주 예후가 좋은 암이죠. 그렇지만 그걸 더 지나서 근육층이나 장막층으로 파고들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진행 위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기 위암과 진행 위암의 차이가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했을 때의 예후, 즉 완치율에도 차이가 있지만 최근에는 치료 방법에도 차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 위암, 진행 위암을 중요시 여기죠. 이제 암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위암이 잘 걸리는가 하는 것이 관심이 있으시죠. 그 위암이 분명히 잘 걸리는 분도 있고 위암에 잘 걸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위암에 잘 걸리는 분은 위염이 있는데 우리 보통 예를 들면 그런 위염이 아니고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는 위염이 있습니다. 이 위염이 있는 분이나 위에 혹이 있는데 그 혹의 성질이 위선종이라고 하는 혹을 가지고 있는 분, 혹은 위에 어떤 병이 있는데 조직 검사를 했더니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 이런 병이 있거나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이 높은, 위암에 생길 위험이 높은 분이고요. 직계 가족 중에 부모 형제분이나 혹은 형제 자매 중에 위암이 있는 분은 역시 고위험군입니다. 또 최근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위질환으로 12장 궤양이나 위궤양으로 위를 떼어내는, 위를 절제하고 위수술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약이 좋지 않으니까 위궤양 약이 좋지 않았을 당시에는 위출혈이 돼서 수술하고 위에 빵꾸가 난다고 그러죠. 위복막염이 돼서 수술한 분들 많고 또 위가 막혀가지고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수술받은 분도 많습니다. 그런 수술, 위암이 아니고 위궤양이나 12장 궤양으로 수술을 받았던 분인데 수술을 받고 한 15년, 20년이 지나면 그 남아있는 위에서 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위험한 위험군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죠. 또 위암제 발생을, 위암 발생 인자,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인자는 뭐냐 하면은 대표적인 것은 짠 음식이죠. 그래서 음식물이 역시 위라고 하는 것은 소화기관, 우리가 소화기관이다 보니까 음식과 상관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짠 음식. 또 우리 문화가 숯불구이 같은 거 어디 이 불판에 구워 먹는 거 이런 걸 잘하거든요. 그러면 고기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구우다 보면 거기에 탄 부분이 생기죠. 그것은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굽든 생선을 굽든 뭐를 굽고 이러실 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제거를 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역시 인공 색소나 방부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은 아니지만 담배는 역시 위암에도 위험인자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담배라고 하는 건 담배 피우면 담배 연기가 기관지와 만나니까 기관지, 폐로 들어가니까 폐암이나 기관지 암하고 상관만 있을 것 같은데 이 담배는 모든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담배 연기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발암 물질이 이 기관지에서 흡수가 되면 혈액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게 되죠. 이 발암 물질들이.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은 폐암은 물론이고 방광암, 신장암, 식도암, 위암 이런 암과 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암의 아주 절대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금연이 최선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위염 중에도 헬코박터에 의한 헬코박터 위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한 위염도 위암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헬코박터 위염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다 위암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짠 음식을 드시는 분에서 헬코박터 위염이 있고 이런 분들은 위험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거하는 게 좋겠다. 또 위암 발생을 일으키는 그런 위험 인자가 있는가 하면 위암 발생을 억제하는 인자가 있는데 그 억제하는 인자도 주로
결국은 음식물이죠. 먹는 것들인데 그 대표적인 게 신선한 야채, 이런 비타민 A나 C나 E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역시 항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녹황색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부나 육류, 고단백질 식품, 우유, 인삼도 이 위암에 대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죠. 그렇지만 이런 음식이 좋다고 다른 건 안 드시고 이것만 드시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음식이 점점 서구화가 된다고 해서 위암의 발생이 좀 줄어드는 듯 하지만 또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면 어떤 암이 또 상관이 있냐면 대장직장암이나 유방암이나 혹은 전립선암 같은 것들이 또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있는 음식, 균형이 잡힌 그런 식단을 가진 게 중요한데 그 식단 중에 중요한 것은 너무 자극 쓰는 음식이나 너무 짠 음식을 피하시고 싱거운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결책이 나왔는데 위암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능한 한 피하고 위암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인자를 높이는 아까 신선한 야채나 이런 음식들을 좀 많이 드시면은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척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암을 발견은 또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증상이 있어서 소화기 증상이 있고 예를 들면 소화불량이 있고 식사를 하면 속이 쓰리고 구역질이 나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는 병원에 가셔야죠. 물론 그건 전문의한테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지만 그런 경우는 증상이 있어서 가는 경우는 병이 아까 얘기한 조기위암이 아니고 진행성 위암일 때 발견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견을 할 바에는 빨리 발견을 하면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으니까 빨리 발견해야 되겠는데 그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증상이 없을 때 찾아가는 거죠. 그럼 증상이 없을 때 언제 찾아가느냐? 대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40세가 되시면 내시경을 최소한도 2년에 한 번, 처음에 1년에 한 번, 한두 번 해보시고 괜찮으면 2년에 한 번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위암이 이렇게 많이 있는 흔한 이런 나라에 있어서는 반드시 40세가 되시면 가시는 것이 좋겠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요령을 또 말씀드리면 40세 이상에서 자꾸 잊어버려요. 이제 그러면 50세가 되신 분, 60세가 되신 분 내가 작년에 언제 했더라? 자꾸 생각이 가물가물하죠. 그러니까 딱 기억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 생일이 있는 달에 검사를 하시는 걸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월달이 생일이신 분은 매년 6월달에 건강검진을 하시면 되겠죠. 7월달이 생일이신 분은 7월에 하시고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위암의 그 증상이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난 이거 속이 쓰리고 소화제 먹어도 잘 안 낫고 그러는데 나 위암 아닌가?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을 말씀하시는데 위암을 의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을 가지고 위암을 진단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조기 위암, 우리가 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런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80%나 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가서 내시경을 하셔야 빨리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또 진행성 위암, 진행이 많이 되는 환자분들도 한 10%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 환자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이번에 건강검진하러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고 그랬는데 또 그래서 거기서 컴퓨터 사진 찍고 CT 찍었더니 사기라고 그런다.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정말 사기. 수술도 못할 정도의 그러한 정도가 되셔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즉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암이 발견됐을 때 꼭 초기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상과 기술을 꼭 일치가 되지 않는다. 위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위조용술이라고 하는 허연 물을 먹고 사진을 찍는 방법과 그 다음에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내시경이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하시는 데는 좀 불편하시죠. 이 튜브를 집어넣고 뭐하고.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 내시경의 이 관도 가늘어지고 또 아주 못 견디시는 분들은 수면 내시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시는지도 모르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함으로써 위암이 진단되면 나머지 이런 CT 되는 검사 혹은 뭐 요새 팩트라는 얘기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이런 검사들은 위암을 진단하는 게 아니고 위암이 얼마만큼 번졌느냐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됐느냐 딴 데는 괜찮으냐 하는 거를 보는 검사입니다. 즉 위암이라고 하는 병은 기본적으로 수술을 해야 완치가 가능한 병인데 이 암이 수술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보기 위한 검사로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CT나 팩트 검사지 위암이냐 아니냐를 보는 중요한 절대적인 검사는 위내시경 검사다. 그래서 위내시경하고 뭐 이런 엑스레이를 찍고 내시경을 직접 들여다보고 하는데 중요한 건 내시경이다. 왜? 내시경은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고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이걸 조금씩 떼어내서 결국 이것이 암이냐 아니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궤양이 있다고 해서 다 암은 아니에요. 위궤양이라는 말씀 옛날에 많이 들으셨죠? 위궤양도 생긴 거는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이 암세포가 무엇으로 이 궤양을 만들고 있는 세포가 무슨 세포냐에 따라서 암이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위궤양, 난 위궤양을 오래 알았는데 뭐 병원에서부터 나 위궤양약 많이 먹었고 위궤양을 한 5년, 10년 알아내니 가만 놔두면 난 위암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위궤양은 위암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궤양과 위암이라고 하는 건 아예 시초부터 근본부터 다른 암이다. 그러니까 위궤양이 양성 위궤양이 암이 아닌 위궤양이 위암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암을 우리가 조기 위암, 뭐 진행성 위암 이랬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완치율도 다르지만 중요한 건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조기 위암은 암이 초기에 나면 점막 절제술이라고 해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마취하지 않고 내시경으로만 딱 제거해도 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위암 그러면 다 배 열고 수술했거든요. 배를 크게 열고 그러고 수술했는데 이제는 조기 위암이고 이런 경우에는 복강경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배의 구멍을 한 5군데 뚫고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수술을 하고 나중에 꺼집어내기 위해서 한 5cm 정도의 구멍을 하나 더 만들고 그러고서 수술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미용상도 좋고 통증이 훨씬 좀 덜하다. 그래서 조기위암에서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로봇 수술이라는 얘기도 뭐 텔레비에서 나오고 신문에서 나오는데 그런 로봇 수술도 할 수 있어요. 그 로봇 수술도 어디에 활용하면 바로 이 조기위암에서 가능한 겁니다. 초기의 암에서는 로봇 수술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술이냐? 뭐 로봇가 다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데 그 로봇의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기본적인 건 근본적인 거는 로봇 수술도 바로 복강경 수술과 같은 겁니다. 복강경 수술인데 그 복강경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환자의 뭐 구멍을 뚫어놓고서 옆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사는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조정을 하죠. 조종관을 가지고 조종을 하면 이 로봇 팔들이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하는 게 바로 이 개복수술.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하고 흔히 하는 수술입니다. 조기 위암에서도 할 수 있고 진행성 위암에서도 할 수 있는데 진행성 위암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개복수술이 원칙입니다. 조기 위암을 이제 치료하는 것은 왜 조기 위암에서 이러한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이니 이런 것들이 자꾸 얘기가 되느냐. 바로 조기 위암이 발생 빈도가 조기 위암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졌어요. 이제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서 1년에 위암을 수술하는 사람이 한 1,100명, 1,2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50%가 조기 위암입니다. 근데 불과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전체 수술하는 환자 중에 20 내지 25%만이 조기 위암이었어요.
근데 이 조기암이 점점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내 건강이 중요하고 병이 있으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완치가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널리 많아지면서 1년에 한 번은 내가 건강검진을 받아야지.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5대암에 대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그걸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덧붙여서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매스컴에서 건강검진의 중요성, 그 다음에 조기에 발견하면 어떤 암이든지 완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그러한 그 계몽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조기암이 많아지고 있죠. 또 조기암이 많아지고 조기암은 완치율이 높고 또 초기위암이 된 경우에 그러면 초기암인데 위를 그렇게 많이 떼어내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들, 또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암을 조금만 떼어내면 삶의 질이 암으로 수술을 받고 사는 데 있어서 훨씬 좋은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내시경으로 하는 거, 복강경,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술이 있는데,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암이 있으면 내시경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지져가지고 이걸 떼어내는 겁니다. 이것으로 치료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자, 이 병원에 입원할 필요도 없고 전신 마취할 필요도 없고 수술할 필요도 없고 또 병원에 며칠 동안 입원하지 않아도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입원비도 낼 필요가 없고 좋죠. 그럼 모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극한적으로 아주 아주 적은 수의 환자분만이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어떤 환자에서 할 수 있느냐? 우선 병이 아주 얕아야 돼요. 아주 초기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 환자의 전신 상태가 내시경 시술의 위험성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되거든요. 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암이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아까 점막층, 점막하층 이렇게 얘기했는데 암이 깊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또 사이즈가 작아야 된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암이 위 바깥에 임파선에 퍼져 있으면 안 되죠. 내시경을 통해서 암만 제거했지 위 바깥으로 가는 임파선을 제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암이 위 바깥에 임파선까지 가 있는데 내시경으로 그거만 떼어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암을 놔두게 되잖아요. 그건 아주 큰일 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암 중에 아주 극히 일부의 환자에서만 이게 가능하다. 내시경 점막절제술의 큰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이 점막층에만 국한돼야 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 즉 우리가 내시경이나 초음파 내시경을 가지고 위벽을 얼마만큼 들어갔나 검사를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완전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막층까지만 암이 들어간 걸로 생각해서 내시경 점막절제술을 했는데 실제는 점막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위 주위에 있는 다른데 임파선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큰일이죠. 낭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진단률이 아직은 완전치 않다는 거 하나하고 점막절제술을 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죠. 완전히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재발이라고 하는 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시경 점막절제술의 문제점은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하는 수술이 또 있죠. 그래서 복강경은 이와 같이 이제 배에 구멍을 뚫고 이런 복강경 기계를 통해서 화면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죠. 저희 병원에서는 2003년 5월부터 이제
시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더 많은 숫자의 수술했습니다. 위를 100% 떼내는 수술도 복강경으로 할 수 있고 위를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하다가 잘 안 되면 개복으로 하는 수도 있어요. 배를 열고 이제 수술을 다시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한 400명을 수술하는데 한 7명만 그랬으니까 상당히 그럴 가능성은 적었다. 또 평균 수술 시간은 한 3시간 반 정도, 한 4시간 이하의 수술이 끝났고 수술하고 입원 기간은 대개 수술하고 한 7, 8일 정도면 퇴원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복강경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암에서 하는데 정말 병원에 걸어서 건강한 몸으로 사실 들어오셨는데 불행히도 수술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도 이것은 확률적으로 그런 일은 항상 생기죠. 심지어는 냉정수술로도 돌아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또 젊은 여성분들 성형수술하러 가셨다가 거기서도 또 잘못되는 수도 있죠. 가끔 매스컴에 텔레비에 나오고 그러죠. 이 위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술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수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어서 들어오셔서 또 암도 초기고 수술만 하면 완치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셨는데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1% 가까이 됩니다. 0.7%. 불행히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저희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2005년 7월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로봇 수술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로봇 수술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복강경 수술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구멍을 다 뚫고 하는데 아까 복강경 수술할 때는 사람이 환자 옆에서 복강경 기구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이제는 수술하는 사람이 이 로봇을 조정하는 조종관을 가지고 여기서 수술을 하면 이 복강경과 같은 기계가 로봇 팔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의사가 조종하는 대로 그걸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강경 수술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2005년 7월에서 금년 3월까지 전체적으로 위 수술만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이 로봇 수술을 어디에 많이 하냐면 전립선 수술, 특히 남자분들 연세 많이 드시면서 전립선이 커지고 또 전립선 암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 병에 이 로봇 수술이 아주 제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립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방광의 뒤쪽에 있는데 거기를 손으로 해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하면 아주 거기가 시야가 안 좋아요. 너무 깊어. 그래서 하다 보면 출혈도 많이 되고 피도 많이 나서 아주 수술하는데 애를 먹는데 이것을 로봇으로 하게 되면 아주 수술 시야가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이 로봇 수술이 개발되고 적용된 거는 주로 이 로봇 수술이 된 거는 전립선 수술과 심장 수술에서 이제 이것을 많이 적용했는데 이 로봇 수술 우리나라에서 저희 병원에서는 다양하게 산부인과 수술, 갑상선 수술, 전립선 수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해서 지금 이미 10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이 로봇 수술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150명 정도가 위암에서 우리가 로봇 수술을 했죠. 이제 우리가 그 수술 그러면 암 수술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몸에 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약을 주는 거와는 다르죠. 이 수술이라고 하는 거에는 항상 이 안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복강경 수술 그 결과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한 400명 중에서 3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수술을 잘한다 했더라도 나중에 수술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고 고생하시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고 그러면 이거 참 문제 아닙니까? 또 암이라고 하는 병은 수술을 한 다음에 결국 암 환자분이 나중에 겪는 고통 또 돌아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재발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술할 때 재발하지 않게끔 수술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걸 우리가 금지성이라고 그러죠. 또 특히 이와 같이 위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안전하게 수술하고 또 우리가 암이 재발되지 않게 아주 수술을 잘했는데 수술을 왜 식사를 하지 못하시든지 또 식사만 하면 토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거 문제죠. 그러니까 기능성을 고려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수술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역할이 바로 외과 의사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암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위를 떼어내야죠. 암 있는 데를 위를 떼어내야 되고 암이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퍼져나가는 길을 없애야죠. 또 암이 퍼져 있으면 그걸 같이 제거해야죠. 없애야죠. 그것을 영역, 림프절을 떼어낸다, 임파선 떼어낸다 하는 얘기죠. 그거 떼어냈으면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소화관을 재건한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술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거는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치적인 절제를 해야 돼요. 근치적인 절제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수술을 했으면 배 안에 암이 남겨지지 않게 배 안에 하나도 암을 남기지 않고 수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근치적으로 수술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를 떼어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외과 의사의 이제 실력의 차, 그런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림프절이라고 하는 거를 얼마만큼 잘 제거했느냐가 외과 의사의 실력이죠. 누가 잘하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데 그 림프절을 제거하는데 어떤 림프절 제거하느냐? 우리가 DA2라고 하는 주위에 있는 임파선에 위 바로 근처에 있는 임파선도 있고 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임파선도 있는데 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임파선까지 완전하게 절제를 제대로 해야 우리가 위암 수술을 제대로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암 수술할 때 우리가 칼로도 하고 가위로도 자르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와 같이 전기 소작기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수술하죠. 전기 소작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서 전기로 지지면서 수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나오는 데가 피가 어떻게 됩니까? 멈춰지면서 피를 응고시키면서 수술하는 건데 이 전기 소작기의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미세 혈관, 조그만 큰 혈관을 이 전기 소작기로 한다고 지져지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조그마한 혈관 같은 경우에는 미세 혈관이나 림프관이라고 하는 이런 데 암세포가 있으면 이런 암세포가 복강 안으로, 배 안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지지면서 하니까 나오지 못하게 할 거고 또 피가 안 나니까 수술하는 시야가 어떻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술할 때 피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들도 당황하지만 그 피를 멈춰야 피를 안 나오게 해야 그 다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피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꼬매고 잡고 꼬매고 하면 수술 시간이 자꾸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수혈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쁜 작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전기 소작기로 가지고 수술하니까 수술 시간도 짧아진다. 수술 시간이 짧다고 하는 얘기는 마취 시간도 짧다는 얘기죠. 마취라는 게 왜 마취가 됩니까? 마취제를 집어넣고 약을 쓰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취제도 우리 몸에는 나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한 마취 시간을 짧게 하고 수술 시간을 짧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에 중요하냐? 환자분들이 수술한 후에 회복하는 시간을 짧게 한다는 거죠. 짧아지니까 입원 기간이 짧죠. 그러니까 짧게 입원하고 퇴원하셔서 원래 자기가 하던 일상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빨리 돌아가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짧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거는 위암 수술하는데 이 출혈이 되고 그런다든지 해서 수혈을 하게 되면 이 수혈이 나쁜 영향을 주더라 하는 거죠. 수혈이 어떤 나쁜 영향을 주냐면 단기적으로는 수술한 직후에 생기는 염증, 감염률을 높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3기나 4기 이런 환자에서는 특히 수혈을 하는 경우에 예후가 나빠집니다. 장기 생존에 있어서 완치율이 떨어지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수혈하지 않고 수술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수술 그러면 위만 이렇게 떼어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파선이니 이런 걸 다 제거한다고 했는데 이 떼어낸 조직을 보면 이게 암이 오분이 있어서 떼어냈어요. 떼어냈는데 위 주위에는 이런 임파선들을 같이 제거를 완벽하게 해야 그 수술이 제대로 된 수술로서 남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 절제를 하게 되면 위 절제를 한다 보면 이 위 암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요만큼을 떼어내고 요 남은 위하고 식이장을 연결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암이 여기 있어서 떼어내고 이렇게 연결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멀어서 이렇게 다른 밑에 있는 장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암의 위치가 아래에 있지 않고 암의 위치가 위에 있는 경우에는 초기 위암, 암이 초기라 하더라도 위를 100% 떼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초기라고 그러는데 왜 나는 위를 갖다가 100% 떼내냐? 다른 사람은 뭐 암이 꽤 진행됐다는데 그 사람은 위를 반밖에 안 떼냈다는데 왜 나는 위를 100% 떼내냐? 그 이유는 암을 위를 얼마만큼 떼어내느냐 하는 것은 암이 얼마만큼 진행됐느냐 안 됐느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암이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를 얼마만큼 떼어내느냐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를 100% 떼어내는 경우에는 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식도, 남아있는 식도하고 소장, 작은 창자를 연결해서 식사하실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하고 식이장을 연결해주고 위하고 소장, 공장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 위를 100% 떼어내는 경우는 식도하고 공장을 연결해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떼어내다 보니까 신경도 좀 잘리고 위에 유문부라고 하는 괄약근도 없어지고 위식도 괄약근도 없어지고 또 음식물이 원래는 위에서 십이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십이장을 가지 않고 공장으로 내려간다든지 혹은 정상적인 위에 운동이 있었는데 위를 100% 떼내면 위에 운동이 있으니까 운동이 없어져 버렸죠. 이런 것들이 다 변화하는 이런 위 수술을 함으로써 변화되는 과정이죠. 이제 우리가 1990년대 말에 우리 병원에서 이제 위암 환자분들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괴로운 게 뭐냐, 그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니까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통증이 있다. 통증이 1등이에요, 1등. 제일 불편하신 게 통증이죠. 맨살을 쬐으니 얼마나 아픕니까? 그 다음에 예전에는 수술하면 코에 줄을 다 놓고 있어요. 요새도 병원에 가보시면 주위에 환자분이 입원하셔서 뭐 문병을 가신다든지 가보면 코에 줄 놓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수술하고서 옆구리에 심지 달고 있는 사람도 많죠. 이게 순서대로 이런 게 불편하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편한 걸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 그때 고민이었고 그래서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척추, 허리에다가 이런 통증 조절 장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했어요. 이거는 내가 무슨 창조적으로 내가 뭐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미 산부인과에서는 무통마취라고 해서 무통분만이죠. 무통분만이라고 해서 아기 낳을 때 안 아프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런 걸 산부인과에서는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 외과, 위암을 하는 데서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니까 환자분들의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었죠. 또 이제 이 코에 줄을 놓고 있는 거, 또 수술하고 나면 옆구리에 이렇게 심지는 거, 이거는 그래도 양반이죠. 예전에는 뭐 칼로 이만큼 째가지고 여기에 심지가 있는 큰 튜브 같은 것도 넣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런 없애는 거는 그냥 오늘 하루아침에 내가 빼고 싶어서 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다가는 뭐 고소당해서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환자가 잘못되면 난 멱살 잡고 고소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 콧줄을 넣은 분하고 안 넣은 분을 무작위로 그렇게 해서 연구 스타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그런 동의서를 받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면 임상 실험이에요. 그것도 임상 시험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해서 해보니까
콧줄을 넣나 안 넣나 치료 성적이 같고 오히려 콧줄을 앓는 그룹이 앓는 분들이 훨씬 더 치료 성적이 좋더라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알아냈죠. 그러고서 그 이후 2000년도부터는 코에 줄을 넣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그리고 심지를 넣고 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심지를 안 넣는 것이 오히려 배 안에 염증도 줄일 수 있고 환자분도 훨씬 편하고 그렇다 하는 것을 입원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냈어요. 이 결과들은 다 외국의 잡지, 소위 미국의 잡지, 이런 외국 잡지에 우리가 실었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니까 학회에서 얘기하고 국제학회 가면은 그게 정말이냐. 그래서 이런 발표를 듣고서 그 다음 달에 또 한국에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걸 직접 보러도 오고, 지금도 많이들 오고 있죠. 많이들 오죠. 금년에도 일본에서 7, 8명 이렇게 단체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와서 숙식하면서 와서 보고 가고 이제 이러죠. 또 그 관심사는 복강경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상처가 적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복을 하더라도 상처를 적게 낼 수는 없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배 수술, 복강 수술하면 요 늑골이 만나는 부분부터 해서 상처를 내서 이 배꼽 아래쪽까지 크게 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크게 내는 게 외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아주 외과 의사, 아주 대외과 의사는 상처를 크게 내고 하는 거야 원래.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외과 의사가 수술하기는 좋아요. 크게 상처 내는 건 보이는 것도 수술 시야도 좋고 하기 좋죠. 편하죠. 그렇지만 수술 끝나서 고통받는 사람은 환자분이죠. 상처가 크니까 통증도 더 할 것이고, 상처가 크니까 상처에 염증이 생기는 대로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상처가 겉에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고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장이 다시 들러붙죠. 그래서 장유착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장유착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상처가 커지면. 또 보기에 흉하죠.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면 그럼 이걸 줄일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상처를 15cm로 줄인 거예요. 15cm를 줄이고 위를 100% 띄고 80% 띄고 하는 거를 다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15cm의 상처고 심지도 없고 상처는 다 한 가지 15cm를 가지고 모든 수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특징은 수술 중에 콧줄 안 넣고, 수술할 때는 전기 소작기를 가지고 하고, 수술한 후에 심지 같은 거 안 넣고, 피부 절개창은 15cm 이하로 이렇게 조그마한 상처로 모든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저희 병원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통증이 없고 무통 마취까지 해서 하니까 수술한 다음 날인데 이렇게 복도를 편안하게 걸어 다니시고 수술 후 회복이 아주 빠르죠. 그래서 되게 수술하고서 이틀 내지 3일 뒤면 가스가 나오고 그럼 물 드시고 해서 개복 수술했는데 대부분의 환자분은 수술하고 일주일이면 집으로 다 퇴원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첫 마디가 자기가 쇼크 먹었다 그래. 쇼크.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세브란스에서 하는 걸 보고 쇼크 먹었다 그래요. 자기는 믿을 수가 없는, 학회에서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 감탄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의사의 관점에서, 의사가 의사의 관점에서 환자분을 봤을 때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주기가 힘들다. 그러나 의사의 관점이 아니고 환자의 관점이나 환자의 편에서, 환자의 가족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개선할 점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지는 거고, 그 개선 하나하나가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큰 편안함과 또 완치율을 높이는 것과 또 수술한 후에 상처나 염증, 합병증을 줄이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대개 이쪽에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위암치료 성적은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암치료 성적도 이게 나라마다 다르고 병원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의 회장님들 무슨 유명한 우리나라의 인사분들이 폐암이나 이런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대장암 이러면은 미국에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MD 앤더슨 암센터나 슬로운 캐터링 암센터나 이런 데 가셔서 치료받는 분들이 있죠. 그 이유는 전립선 암이나 이런 암들은 미국에 아주 흔한 암이죠. 그러니까 역시 거기 있는 의사들이 그런 암들을 많이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험도 많고 거기에 대한 치료 성적도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국의 경쟁력은 위암이나 간암은 한국이 최고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수준. 그래서 국가마다 다르고 또 병원에 따라서도 치료 성적이 다양합니다. 또 같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의사에 따라서 치료 성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1년에 위암 수술을 600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 일본의 가장 유명한 동경암센터라고 하는 동경에 있는 국립암센터에 그 병원 전체에서 하는 위암 수술이 1년에 500명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의사가 몇 명이냐? 6명, 5명, 6명의 의사들이 그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위암의 치료를 많이 다루는 의사와 1년에 5명, 10명을 수술하는 사람하고 성적이 같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우리 병원에 아까 말씀드린 5년 생존율, 완치율을 보면 1987년부터 2004년까지 거의 10,000명의 환자, 8,000명을 우리가 분석해보면 전체 암 환자가 아까 우리나라의 위암 성적이 40%라고 그랬는데 우리 병원은 65.6%. 그리고 기수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에 따라서도 이러한 치료 성적은 세계 최고의 치료 성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암 치료에 대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전 암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하는 소화기 내과 선생님, 또 현미경으로 보는 병리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정확한 진단을 해서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소화기 내과 선생님이 아주 초기인 경우는 내시경을 떼어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 내과에서 수술적으로 하는 것도 삶의 질을 고려해서 복강경이나 로보트나 혹은 개복 수술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진행성 위암인 경우에는 수술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항암제나 다른 보조적인 치료를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위암은 절대 비관적인 병이 아니고 완치할 수 있다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